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송평수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윤희석 대변인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선 이슈를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요. 들어보죠. 강다한 앵커. 네, 대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개헌 카드로 막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정치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송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력의 길을 찾자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소위 이분을 제외한 진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 경쟁은 계속하더라도 협력하는 길을 찾자. 민주당의 제안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없는 정치 계약수라며 선거를 2주 앞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국회에서 전직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들을 만나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 가고 통합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판세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데요.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후보 또 안철수 후보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서로 약간 그 겨냥한 곳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되면은 경제에 큰 타격이 오는데 여기저기 사드를 배치한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스스로 지킬 힘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지 먼저 송평수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코스피가 전날 대비 2.6% 하락했고요. 네. 지금 그리고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화가 곧 경제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평소 지론이 확인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결이나 긴장을 유발하는 후보보다는 그러니까 사드나 선제 타격 등으로 긴장을 유발하는 후보보다는 평화와 경제를 추구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 말씀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대항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94년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양해각서에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 핵탄두 1,800개를 넘기라는 그런 각서 체결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에다가 핵무기를 다 넘깁니다. 지금 핵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아직도 그 핵탄두를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쉽게 침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즉 외교든 각서든 간에 힘이 없으면, 물리적인 힘이 없으면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70년 가까이 된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자. 그런 차원에서 사드 얘기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후보 모두 강한 군사력과 평화를 둘 다 강조를 하는데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군사력을 강화됐습니다. 이 점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다음 넘어갈까요? 예, 다음에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송 대변인께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어요. 좀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MBS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39%, 이재명 후보 37%가 나왔고 또 리얼미터도 나왔죠?
자, 리얼미터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 41.9%, 이재명 후보 40.5%. 오차 범위 내 박빙입니다만 초박빙인데 사실상 추세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는 보이거든요. 어떻게 네. 해석하고 계세요? 최근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초박빙이라고 할 수 네네.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윤 후보는 소폭 하락하고 계시고요. 네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당폭 올랐습니다. 네. 추세선을 보면 뭐 추세가 중요한데 네. 거의 뭐 딱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제 97년 15대 대선 때 네.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가장 적은 표차인 39만여 표 차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었어요. 네. 이번에도 상당히 그 적은 표, 100만 표 이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접전으로 가게 된 가장 원동력이 뭐였다고 보세요? 이번에는 일단 단일화 이슈가 조금 가라앉았고요.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TV 토론 효과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단일화 이슈가 가라앉다 보니까 이제 인물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정책과 공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표심을 나타내지 않았던 중도층이나 네. 또 2030 일부 표심 이동이 좀 관찰이 되고 네. 또 저희 쪽 결집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상황이 저희한테 썩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네. 아까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NBS는 4개 회사가 연합해서 조사를 하지만 네. 한 주마다 조사하는 회사가 2개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나온 결과는 2주 전의 결과와 비교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요걸 보셔야 되고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요번 조사에만 조사 방법을 바꿨습니다. 네. 면접 조사 비율을 40%로 올렸어요. 전에는 30%였습니다. 직전 조사와 그게 다릅니다.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면접 조사의 경우 여당에게 조금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조사 상황 그리고 지지율 추이가 저희에게 조금은 불리하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좀 전략이나 이런 것도 좀 짜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상황이 뭐 때문에 그랬냐는 분석은 의견이 네. 분분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단일화 이슈가 모든 국민의 관심을 관심사죠. 예. 다 가져가는 네네네.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름답게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저희 지지층이라든지 또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저희가 좀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 나왔으니까 단일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 대변인께. 네. 송영길 대표가 그 제3지대 후보들을 겨냥을 해서 이제 그 정치 개혁안을 발표를 하셨어요. 대선이 13일 남은 상황인데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승부수라기보다도 그 민주당이 오랫동안 이제 가져왔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통합정부, 그렇죠. 선거제도 개혁, 네. 그다음에 권력구조 민주화 세 가지 분야로 해서 발표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아까도 좀 13일 남은 상황이라 그랬는데 지금 던지신 이유. 그래서 사실 승부수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네. 사실 여러 후보들과 합종 연행 내지는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일화 이슈에 빨려 들어가기보다는 현재는 좀 유사한 정책 또 유사한 입장끼리 좀 연대를 해서 나가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측면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그 통합의 정신에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자 독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같이 건전하게 치열하게 경쟁한 만큼 이후에는 같이 힘을 합치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오늘 민주당의 정치 개혁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그리고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4년 중임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개헌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될 경우에 임기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4년으로 그럼 언제 그걸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 할 건지 이거 말씀부터 하셔야 이 진정성을 다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막 하시는 말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은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은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 중에 본인이 집권해서 임기 중에 개헌을 하게 되면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되면
임기를 1년 단축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헌된 헌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우리 헌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부칙에. 네. 그 조항은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개헌 시점도 그럼 정하신 겁니까? 시점을 뭐 명확히 못 박지는 않았지만 지금 오늘 발표된 것에는 그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6개월 내에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제 가장 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신 마당에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사실 굉장히 네. 관심일 텐데 안철수 후보의 반응이 여러 해석을 낳아요. 이게 좀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또 당내 입장을 보면은 네. 한국 정치가 개혁되기 위한 방향에는 동의를 한다라고 네, 네, 또 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문제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성정당 문제,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되 위성정당을 금지할 수 있는 네. 어떤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사실 저희가 먼저 한 건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이렇게 위성정당을 하시니까 민주당도 부득이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크게 합의를 하면은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신뢰 안 보세요? 하죠. 지금 3년 전, 2년 전 상황을 저희 당이 먼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동형 비례제라는 카드를 꺼내서 공수처, 즉 검찰개혁 전반이랑 묶어서 정의당과 기타 정당까지 합쳐가지고 저희의 야당의 제1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사당에서 그냥 통과시켰던 것이 20대 국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피해는 정의당이 제일 크게 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21대 총선이 돼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2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 2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걸 던진다면 한 번 당했던 정의당 입장에서 또 그것을 목도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네, 예, 말씀하실 뭐 거 있을까요? 예.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섭섭해하는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의 진영 논리라든지 네.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하는 이런 국민에게 피해가는 정치는 좀 피하자라고 해서 좀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께도 좀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주고 정책 다양성과 이런 것을 키워서 네. 좀 큰 정치를 하자, 통합의 정치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또 얼만큼 진전성을 보이고 또 선거 결과 이후에 실천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윤 대변인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윤 후보를 제외하고 협력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를 얘기를 했거든요. 유세나 말씀, 행동을 보면은 무서울 정도로 이분법적이고 난폭하고 일관성도 없다. 이런 분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선거가 막판으로 가니까 예민한 어떤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은데 네.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생각하고 저희는 역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동일한다면 네.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세력들이 만약에 대선 후에라도 거기에 동의한다면 같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미 과거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시절에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네. 헌법적 가치를 모든 정당들이 존중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윤 후보의 말씀은 좀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뭐 예단할 수 없고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만 가정을 해서 만약에 그 민주당에서 정권을 가지게 됐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지게 됐다. 그때 민주당에 이제 같이 하자라는 제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뭐 그렇지는 않고요. 될까요? 네. 누가 집권을 하든 정치 개혁 과제는 지금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큰 흐름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내일 또 이제 토론이 있다 보니까 내일 토론이 또 정치 부분이다 보니 굉장히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또 이준석 대표 얘기도 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습니다만 또 이후에 또 다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심도 있는 논의, 임박한 대선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대 캠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